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될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에듀테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XR과 에듀테크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에듀테크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인학습이라든지, 그리고 XR 분야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에듀테크 분야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본 입장에서 제가 아는 선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아테크넷에 와 있어서 실시간 어, 그, 뭐죠? 채팅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냥 편하게 한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되는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그게 가트너에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는 다 아실 텐데 2018년에 뭔가 계속해서 하이프 사이클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겼는지 인류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I,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Immersive Experience, 즉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된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인 초지능, 초실감, 초연결이랑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테크 자체도 좀 어떤 기술들이 많이 쓰이냐면 에듀테크와 이러닝에 대한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러닝 자체는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인터넷을 좀 활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에듀테크라는 어떤 용어들은 이런 이러닝 기술 플러스 AI, 이머시브, 그리고 플랫폼 요까지 확장해서 활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AI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보시는 모습이 1926년에 나온 미국 공군 조종석의 모습이에요. 제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토드 로즈가 쓴 교육학 책에서 가져온 사례인데요. 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 조종석이 설계가 됐냐면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 사이즈의 평균 값을 구합니다. 모든 신체 사이즈. 그래서 그 평균 값이 가장 운전하기가 좋은 거를 만드는 게 이 당시에 공군 조종석 설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정도가 돼서 한 25년 정도가 흐르니까 공군 조종사들이 조종석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편함 때문에 사고까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국 공군에서는 공군 조종석의 사이즈를 다시 설계하라라고 오더가 내려가죠. 그래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4,000명의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엄지 길이, 가랑이 높이, 눈기 간격 등 140여 가지의 모든 신체 사이즈를 다 잽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구하죠. 그러고 나서 신체 사이즈가 많이 좀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공군 조종석을 다르게 설계하고 이 연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스라는 통계학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이 연구의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어떻게 반박하냐면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10가지 공군 조종석과 가장 연관된 신체 사이즈만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30%를 더해서 평균치라는 걸 구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4,000명의 조종사들을 한번 다 대입해 봅니다. 10가지 신체 사이즈가 평균치에 모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4,000명 중에서요. 정답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키, 가슴, 둘레, 팔 길이만 한번 해봐요. 세 가지만. 가장 공군 조종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거래요. 세 가지만 딱 해서 평균치라는 걸 구하죠. 그리고 4,000명이 세 가지 평균치에 모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일지 계산해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늘었는데 한 140명 정도 했어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스는 뭐라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 관점의 평균적 관점을 취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신체 지수의 극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학창시절 때 받았던 교육이랑 지금 이 공군 조종석 설계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표준 교육과정, 평균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50만 명, 60만 명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과연 몇 명이나 만족하시나요? 학창시절 만족하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미국 공군이 다니엘스라는 이 소수 의견에 대해서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하고 다시 오도가 내려갔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공군 조종석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라라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이게 조종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이때 나오고요. 카시트 조종하는 것도, 그리고 헬멧 끈 조절하는 것도 이때 나옵니다. 한 10가지 정도 기술이 이때 나와서 맞춤형으로 공군 조종석을 설계하게 나오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학적으로 보면 투 시그마의 문제라는 게 저희 교육학적으로 되게 좀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이게 벤자민 블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마스터리 러닝이라는 거, 즉 완전 학습 방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과서에 보면 완전 자율학습 이런 것들이 모두 이분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완전 학습 방식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좀 자랑스러우셨는지 실험을 하나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듯이 강의식 수업을 합니다. 강의식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설계한 완전 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죠. 마지막 클래스는 비교치를 두기 위해서 1대1 과외 선생을 붙여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본인이 설계한 완전 학습 방식은 그렇게 강의식 수업보다 높진 않았어요. 학습 성취도가. 그런데 1대1 과외 선생을 붙여줬더니 성취도가 월등히 높았죠. 그러니까 실제 이 연구를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론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50명인 강의장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98점인 학생을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1대1 과외 선생을 붙여주면요,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과를 나와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애기를 학원에 보낼까요? 과외를 시킬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이론 때문에 한 2배 정도 차이 나면 과외 시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MBC에서 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독서하는 아이들의 뇌파랑 학원에 앉아있는 뇌파랑 TV 보는 아이들의 뇌파를 다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한 게 뭐냐면 TV 보는 아이들의 뇌파랑 학원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뇌파랑 똑같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외가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되게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과외라는 게 치명적인 단점을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비싸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과외 선생님이 표준화가 돼 있어서 과외 선생님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실력들이.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둬서 지금 적용하는 기술들이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해서 지금 이런 로봇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회사들이요. 저희 휴넷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한 요만한 정도의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오늘은 바이오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히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학습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2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요. 학습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잠깐 푸는 걸 멈춰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학습 코칭이 가능합니다. 피로가 쌓여서 5분 정도 쉬었다 해요. 쉬기 전에 9구단 8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아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줍니다. 조금 답답한 기분이군요. 이럴 때는 거실이 좋죠. 학습자 상황에 맞는 학습 환경까지 구축합니다. 이런 로봇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계속 발전이 돼서 앞으로는 130개 언어를 하게 될 거고요. 전 과목을 밝히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전체 교육기관들이 다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실제 현주소들은 이게 인공지능 로봇의 페퍼인데, 일본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죠. 머릿속에는 IBM의 왓슨이 들어가 있고, 이 몸통에는 몸통은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한 120cm 정도 됩니다. 키는. 근데 제가 얼리 어답터라는 분과 이 로봇 페퍼와의 대화를 좀 블로그에서 따와본 거예요. 얼리 어답터라는 블로거가 페퍼랑 대화한 내용인데요. 아까부터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응. 어때요? 저 귀엽죠? 그래서 본 거죠? 응, 귀여워.
자기가 왜 이겨는지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을 끊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때? 그랬더니 당신은 잘생겼네요. 밝은 옷을 입으니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이 얼리 어댑터라는 블로그 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본인은 좀 살이 찌고 못생긴 편이래요. 그리고 당일날 하늘색 자켓을 입고 있었대요. 감정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며 기분 좋은 거짓말까지 가능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나 이런 동남아 쪽의 피자원 매장에 가면 이 친구가 실제로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해줍니다. 여기 아이패드가 달려 있는데 요 옆쪽에 결제 기능을 탑재해서 결제 기능까지 해주고 주문도 받고 여행 가이드까지 해줍니다. 서빙은 사람이에요. 서빙은 사람이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격이 178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실제 주 52시간도 해당이 안 되고 24시간 일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성수점, 이마트 성수점에서 2019년에 이 친구가 외국 매장에 있어서 외국계 상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교육의 모습, 10년 뒤에 일자리의 모습 같은 경우는 이 친구와 같이 일하게 될 가능성, 같이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건데 조지아 공대에서 이러닝 튜터라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거기에 첨삭을 해주고 Q&A를 받아주고 채점을 해주는 역할이 이제 온라인 조교인 튜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튜터를 일단 2016년에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한번 넣어본 사례예요. 그래서 조지아 공대 수업에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튜터를 넣어봤더니 이제 질 왓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들 20대 후반에 100인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인기도 되게 많았대요. 되게 빠른 답변과 그리고 되게 자상한 말투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도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5월에 이게 이러닝 튜터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어라고 발표를 하니까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란 사건이죠. 근데 이 당시 이후에 조지아 공대에서 뭐라 얘기냐면 앞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인공지능 튜터를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사례 이제 그 뉴스를 본 건데요. 조지아 공대 전체 온라인 수업에 지금 60%는 누가 지금 답변하고 있다? 네. 이 질 왓슨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데이터가 많이 누적된 거고 인공지능 학습이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는 뮤즈오라는 로봇이에요. 아카스터디라는 그 회사고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인데 요 정도만 해요. 되게 귀엽습니다. 귀엽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원어민 강사예요.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고요. 학습자의 어떤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표정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으로 영어로 대화해주는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뮤즈오라고 치면 근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우산 가져갈까? 빨간 우산 가져가요. 왜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 대화를 해주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2018년이죠. 2018년 7월에 일본에 이제 먼저 진출합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시장보다 일본 시장이 한 4배 정도 더 크대요. 어학 시장이. 그래서 일본으로 진출을 먼저 하는데, 1000대를 만들어서 일본에 가는데, 1000대가 완판이 됐고요. 일본의 1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원어민 선생님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턴을 해서 지금 이 로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100만 원밖에 안 하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공지능 기반의 학교들인데요. 칸랩스쿨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는 쟤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데 왜 똑같이 수업을 듣지? 아니면 나는 쟤보다 영어를 훨씬 못하는데 똑같이 수업을 듣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학교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존이라는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수학은 1학년 1개월 차, 영어는 2학년 3개월 차, 과학은 5학년 2개월 차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오전 중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국영수,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은 맞춤형으로 온라인상으로 오전에 진행됩니다. 다만 6주마다 한 번씩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짜줘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어떤 토론 수업이라든지 포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후에 집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학년별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형 인재를 대비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미래형 학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티브 잡스 스쿨이라고 비슷합니다. 이 칸랩 스쿨이랑 비슷해서 오전에는 맞춤형으로 수준별로 일단 인지 영역 학습, 국영수, 과사 이런 걸 배우고요. 오후에는 프로젝트 학습, 뭐 틱앤톡 아니면 뭐 워크샵, 프로젝트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후에는 그 함께 모여서 하는 학습으로 되게 많이 운영이 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 모델이고 15개 학교에서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춤형 학습이 어떻게 학교 내부로 들어가서 각자가 다 다른 방식이잖아요. 본인이 수업이나 실력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져서 수업을 하려는 방식이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빨리 넘어가서 아마 XR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XR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VR, AR 게임, 그 다음에 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교육에 솔직히 많이 쓰이진 못해요. 많이 쓰이진 못하는데 미국이랑 중국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써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학습, 즉 기업 학습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VR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습 효과가 좀 검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VR을 끼고 학습을 하면 교육학적으로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각인 효과가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VR이 K-12 쪽으로 가면은 되게 좀 단점이 뭐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무거워요. 이게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좀 저희가 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고학년들을 가는데 이게 또 멀미라는 것들도 있어서 5분 내지 7분의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K-12 교과목들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VR 기반의 어떤 컨텐츠들이 약간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활용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오히려 되게 많이 쓰이는 기업 교육 사례를 보시면 어느 쪽에서 좀 쓰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AR, VR, 그 다음에 아바타와 게미피케이션 포함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이 세 가지로 되게 많이 쓰이고요. VR, AR, 메타버스 플랫폼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VR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기업 교육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기업 현장이라든지 뭐 실제로 의료랑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VR 교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간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딥니다. 이게 HMD 보급률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VR은 확실하게 교육 효과가 이제 증명되다 보니까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게 지금 학습 몰입감이라든지 각인 효과 그리고 의료나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VR을 활용된 교육이 훨씬 더 저렴해져요. 실제 그 기계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서 의료, 항공, 그리고 협상이라든지 소프트 스킬, 온보딩 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바로 뒷장에 있거든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AR은 기업 현장이라든지 성인 교육에서 되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어디다 쓰일까라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업무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로 많이 써요. 퍼포먼스 서포트라고 하는데 일하다가 성과 지원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옆에 보시면 DHL의 배송 업무 지원인데요. DHL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화물을 분류할 때 일일이 이걸 보고 뭐 이렇게 분류를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핸드폰을 놓고 AR로 찍어버리면 어디 A칸, B칸 이렇게 그냥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 타임이 언제고 이렇게 바로 그냥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 보이면서 업무를 바로 지원하는 역할로 AR이 되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AR은 근데 솔직히 한 2, 3년 정도는 헤맸어요. 어디다 쓰일지. 그러니까 교육에서 어디다 쓰일지 좀 헤매다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더타운이나 뭐 이프렌드, 그다음에 제페토 이 세 가지가 좀 제일 많이 쓰이는데 회사 쪽에서는 솔직히 게더타운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게더타운이 많이 쓰이는데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직무 교육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 이런 데는 안 쓰이고요. 딱 정확하게 신입사원 교육, 팀빌딩, 행사 이런 거.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장을 좀 구현해서 체험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많이 쓰이는 형태고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VR은 크게 세 가지로 쓰이는데 접목을 하시려면 제가 이 대부분의 VR 성공 사례가 이 세 가지의 접목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온보딩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해요. 신규 직원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쪽을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성공 사례 이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가 성공을 하면서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마다 소개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식당이야, 여기는 뭐 문서 보관실이야, 이걸 다 일일이 선배 사원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또 미국 캠퍼스는 되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기존 직원들이 이 신입사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업무 과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VR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제 가상의 캐릭터거든요. 이 선배 직원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쭉 가서 여긴 식당이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안내해주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많이 쓰이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360VR을 쓰면서 금액을 많이 아낍니다. 금액을 많이 아끼면서 효과를 보는 사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문 직무와 재난 대응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문 직무 훈련 같은 경우는 의료 항공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는 이제 벤더빌트 그 병원이라고 최근에 뭐죠? 코로나 치료제 만든 그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초음파 검사 받아보셨잖아요. 초음파 검사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이 기계 비용이 엄청 비싸대요. 그리고 간호사들을 육성해내는 것도 엄청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기계 비용도 비싸고 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실습하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아예 VR로 제작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의료 쪽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VR이나 이런 쪽으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면 의료나 항공 서비스 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태핑을 해보셔도 상당히 좀 기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 대응 훈련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저희가 아산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2017년이죠. 화재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의뢰가 들어왔어요. 화재 예방 교육인데 어떤 거냐면 불이 났을 때 소화기 활용 방법 아니면 불이 났을 때 그 환자를 대피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까요? 라고 했더니 VR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VR로 만든 케이스였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2분 정도의 소화기 활용법 영상을 본 다음에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은 VR 러닝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헤드셋을 끼고 컨트롤러를 잡은 다음에 불을 끄면 패스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분의 13년 된 교육팀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이 13년 동안 아산병원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화재 예방 교육을 의사들이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공원 내려간대요. 재밌다고. 근데 진짜 불이 나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온라인 컨텐츠 넘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직접 해본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 그러니까 재난 대응 훈련이나 뭐 지진 예방 훈련 뭐 이런 것들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직접 하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요?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소프트 스킬 향상 쪽입니다. 뭐냐면 협상이나 CS 리더십 이쪽에 이제 실제 실감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게 칙피라라는 햄버거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객이 막 클레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클레임을 이제 받으면 막 울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클레임에 대해서 미리 좀 경험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프트 스킬 쪽에서는 최근에 강남에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 면접에 대해서도 실제 그 면접장에 간 것처럼 VR을 끼고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나 대인관계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때도 이렇게 VR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소셜 VR입니다. 소셜 VR도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부터 확 늘었어요. 2020년부터 글로벌 사례들이 확 늘었는데, 중간중간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로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실습 교육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실습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실습 교육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실습 교육장 자체를 VR로, 소셜 VR로 옮겨놓은 거예요. 있었네요. 자, 소셜 VR로 옮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MRI 교육장을 아예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사와, 그러니까 강사와 학습자가 같이 들어가서 환자의 눈 상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실제 실습하는 것처럼 VR을 끼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MRI 기계 1번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MRI 실습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같이 VR을 끼고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실습 교육장을 VR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죠. 여기서는 이제 항공정비 훈련입니다. 항공정비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항공기를 직접 그냥 VR로 만들어서 그 강사와 학습자가 같이 들어가서 네,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을 좀 받고 갈게요. 심지은 선생님, 아까 옆에 그 진행, 네. 사전 질문. 사전 질문. 사전 질문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사전 질문은 약간 지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에듀테크 접목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VR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보딩, 전문 직무, 소프트 스킬 이쪽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소셜 VR 쪽도 약간 접목 아이템들입니다. 여기 이제 실습 교육장을 아예 옮겨 놓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교사 자체가 저희가 학습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없네요. 네. 그 교육을 받으면 학습 목표의 위계구조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위쪽의 위계구조가 뭐냐면 적용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창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즉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일은 즉 강의식 수업은 인공지능이나 유튜버가 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문제 풀어주고 공감해주고 이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더 높은 학습 목표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 인공지능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거를 매일경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인공지능 대체율이 몇 퍼센트냐면 0.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이라든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지 지금 컨텐츠만 제공하는 역할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등교사도 1점 몇 %밖에 안 됩니다. 네. 김상훈 선생님 지금 질문까지 받고 외국에서 실행 중인 미래교육이 좋은 시스템이라도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비용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적합한 바로 사용 가능한 미래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학교 현장의 디지털화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희가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서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아예 없잖아요. 지금 아까 뭐 CPND 이런 쪽에서도 디바이스도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 쪽이 많이 맡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급식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IT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애들이 발달하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보통 OECD나 이런 데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디지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아이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최하위예요. 43개국이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어려운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현재 AI나 플랫폼들은 많이 쓰이고 있고 XR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코로나가 좀 땡겨와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뤘고 그리고 이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소비자들이 디지털 교육도 나쁘지 않네. 물론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효과적이지만 디지털 교육도 나쁘지 않네라는 경험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부터 막 대체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아이스크림 신상품 교육 같은 경우에 전체 전국에 있는 점주들 다 불러가지고 대방역에 있거든요. 연수원이. 거기에 다 불러와가지고 교육시키고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부산 할 거 없이요. 근데 이 교육이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부 다 그냥 백종원의 백파더 같은 프로그램 있죠. 그냥 라이브로 실습하는 프로그램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도 안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셜 VR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소셜 VR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AI랑 접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VR에 대한 데이터들이 남아서 학습자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가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랑 접목이 된다는 프로그램,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실습 교육은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는 VR로 하는 실습 교육은 전부 다 데이터로 남아요. 전부 다 데이터가 남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따라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셜 VR 쪽을 접목하실 때는 특히 VR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이랑 꼭 접목을 하시는 게 앞으로 되게 파급 효과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라든지 어떤 눈의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도 함께 보시는 게 교육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휴내 플랫폼에 흥미를 가져주신다고 김나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AR은 아까 그 업무랑 연관된다 그러는데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잉사에서 이제 그 항공기 정비 실습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비 실습하는 사람들이 이 도면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벤치 같은 도구들을 같이 들어가서 계속 이거 봤다가 이렇게 또 작업했다가 되게 손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보잉사의 사람들이. 그래서 좀 오류율도 많이 생기고 이거를 그 항공기 배선을 정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버린 거냐면 AR 글래스를 아예 씌워버린 거예요. AR 글래스를 씌워버려서 글래스로 보면은 요 위에 이제 도면이 뜨는 거죠. 도면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거의 그 에러율을 제로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리고 한 25%의 배선 제거 시간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R은 현장 업무에서 바로 같이 겹쳐서 띄워주는 형식으로 계속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활용 사례인데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가 효과를 보고 있고, 뭐 리더십, 전문 직무 교육 이런 쪽에는 무조건 한 번 하고 절대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온보딩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 입문 교육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쓰이고요. 미니 게임 아니면 전사 OX 퀴즈 이런 거, 사내 그리고 팀빌딩 교육 이런 것들, 전사 뭐 OX 퀴즈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좀 재밌게 들어가서 같이 뭐 팀워크 향상 교육 이런 것들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내 행사를 교육장에서 구현하는 거, 뭐 채용 설명에 요즘 특히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해커톤 프로젝트도 이런 것들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온보딩, 팀빌딩, 사내 행사 교육장 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써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화 수학 들어보셨어요? 전화 수학? 못 들어보셨죠? 네. 전화 영어 들어보셨죠? 전화가 한 70년대, 80년대 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에듀테크에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랑 피타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학교육에는 전화가 맞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안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VR, AR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 다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를 제대로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만 그게 에듀테크로 살아남지 VR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솔직히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전화 수학처럼. 그래서 어떤 분야에 효과적일까를 한번 고민을 하시거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게더타운이나 지금 이런 그 제페토 같은 경우, 제페토는 모바일밖에 안 되고 게더타운은 엄청 비싸요. 솔직히 한번 할 때마다 얼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한 200명 정도 하면 3, 400 나오고 바로 행사나 이러니까, 게다가 또 이거 만드는데 막 실무진들이 이틀 내내 막 고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요즘 뭐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똑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학습 활동 공간이랑 게미피케이션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지금 12월 27일 날 그냥 그 기업 교육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냥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계가 뭐냐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게더타운을 쓰는데 학습 LMS랑 연동이 안 돼요. 그리고 비용이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모바일밖에 안 돼요.
모바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게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아예 그냥 교육용으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기획하고 계시면 휴넷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나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플랫폼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건 사례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플랫폼이 되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버크민스터 플로 곡선이라고 해서,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순간인데요. 1900년도 이전에는 100년 정도가 지나면 지식의 양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13개월마다 한 번씩 지식의 양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지식이 2배가 된대요. 그러면 1900년대 이전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어떻죠? 한 94년, 96년 정도를 일할 수 있었어요. 기술의 수명이 한 100년 정도 가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13개월 만에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서 수업을 하거나 선생님이 어디서 배워서 수업을 들으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부한 지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교육 사업이 컨텐츠를 만들고 납품을 하거나 여기에다 아니면 이제 약간 솔루션들을 붙여가지고 교육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식의 양과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듀테크와 결합해서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들은 이 플랫폼 쪽이 제일 많아요. 플랫폼 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교사가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라 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쳤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나 지식의 양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전문가가 되고 어떨 때는 학생이 되고 어떨 때는 교사가 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요즘에 60억 개의 IoT로 다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만약에 브라질에 있는 커피 농부한테 가가지고 커피 재배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들어가서 농부 만나고 통역과 대동하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만 뻔뻔하면 페이스북으로 그분이랑 친구를 맺고 제가 얼마를 입금시켜 줄 테니까 이 방식을 좀 알려줄래요? 라고 하면 그분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찍고 저한테 이거를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밑에다가 브라질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기까지 하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누군가가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넥티비즘이라고 하거든요. 연결만으로도 해결된다는 거고요. 아마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바로 풀기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바로 풀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수학을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렇게 찍어요. 문제를 이렇게 찍어요. 문제를 찍으면 찍어서 올리면 이제 그거를 풀 줄 아는 사람이 문제 풀이 과정을 또 한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리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과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네이버에 팔렸던 거고요. 비슷한 게 네이버에 팔리고 서비스를 내렸어요. 근데 다시 메스프레소라는 회사가 아마 에듀테크에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똑같은 지금 컨셉으로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교육용 앱으로 작년도에 1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티처스 페이 티처스라고 선생님마다 교환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환을 하나 만들면 사고 팔기 하는 사이트예요. 사고 팔기. 그래서 제가 꿀벌의 인생이라는 거 한번 사봤는데 All About Biz라는 걸 샀는데 진짜 이 정도 많은데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의 교환을 사고 파는데 10억 이상 버시는 분이 12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버시는 분이 300분 정도 계시는 되게 활성화된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환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과 교환을 제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플랫폼이 교육으로서 있을 특성 자체가. 여기는 유데미라든지 에어클래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클래스 101 이런 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1인 대학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네, 콴다 맞습니다. 콴다 메스프레소가 전에 있었던 게 김경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콴다의 메스프레소 전에 있었던 게 이제 바풀이에요. 네. 바풀이 이제 넘어가고 콴다가 메스프레소로 만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교육을 메타버스 형태로 바꾸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을 왜 메타버스로 바꿔야 되나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이, 직무교육이라는 것들 대부분의 교육이 메타버스 형태로 바꿨을 때 더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팀빌딩 교육을 메타버스 형태로 바꿨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냐고 하면은 오프라인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겟업타운 플랫폼을 썼을 때는. 왜냐면 오프라인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장소 임대료도 있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를 보시기 전에 꼭 메타버스로 바꿔야 되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비용 자체는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건 아시잖아요. 3D가 되냐, 2D가 되냐 이것 다 다른데 꼭 필요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아까 아산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을 VR로 만든 때 저희가 6개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2017년에 만들었을 때 6천 정도 들어갔어요. 6천 정도네. 지금 제가 또 다시 물어보니까 5년 정도 지났잖아요. 4년 정도 지났는데 한 3분의 2 수준이면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전 질문 중 하나 받아볼게요. 새로운 엘리트크 패러다임에서 부모나 가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말씀드리고 한 10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뭐라 얘기냐면 구글, 애플, 넷플릭스는 더 이상 직원 채용에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2019년에요.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표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중심으로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뭐라 얘기냐면 한국에서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에 있지도 않을 직업과 미래에 있지도 않은 그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지금 15시간씩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죠? 좋은 데를 취업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취업하는 현장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안 원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대학은 하루가 다르게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K-12는 뭐 하고 있죠? 애들을 12시간 내내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직무 영역, 물론 이제 교육이란 거는 어떤 사회적인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잡을 찾아가는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획기적인 산업은 획기적인 기술은 기술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산업까지 다 바꿔버리는데요. 미국의 1900년도 초반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말 배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에 말 배설물로 뉴욕 시내를 덮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 말의 배설물이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이힐도, 여자분들이 쓰는 하이힐도 이때 나온 거죠. 말 배설물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이 말이 뉴욕 시내에서 싹 사라진 게 불과 몇 년이었을 거예요. 13년 만에 다 사라져요. 동물원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동차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자동차라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면서 말과 관련된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마부라든지 아니면 말굽을 만드는 사람, 안장을 만드는 사람, 마차를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 말과 관련된 직업이 엄청 많았대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직업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런 자동차 같은 획기적인 기술이 요즘 어떤가요?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거기는 직업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대부분의 1900년도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했던 곳이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다니엘 서스킨드 책에 나오는데 186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의 농업 산업을 한번 추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농업 생산량은 5배가 됐고요. 4배가 됐고요. 인력이 필요한 양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분의 9의 인력을 어디 갔다 는 거죠? 이제 딴 데로 간 거죠. 딴 데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어디로 가죠? 산업화 때문에 공장으로 가죠. 근데 공장도 좀 위기가 뭐냐면 아디다스가 2019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남아 중국 공장들이 이제 철수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갔냐고 하면 독일로 자주 데려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남아와 중국의 싼 인건비보다 누가 더 싸다? 로봇이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와요. 중국과 동남아 공장에 있는 600명이면 독일 공장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요. 10명밖에 필요 없대요. 평균적으로. 거의 한 60분의 1을 줄여버리고 생산량은요. 더 많습니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로 계속해서 기계와 일자리 전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힘이,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로 이렇게 트랙터 같은 기계보다 인류가 힘이 없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일자리 다 뺏겨버렸죠. 농기계들한테. 그리고 공장도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지금 어떨까요? 지금 무인 편의점 나오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저런 걸 거예요. 아마 최근 2년 사이에 주차 요원들 싹 없어졌죠. 주차 정산하시는 분들. 다 자동화됐잖아요. 서비스업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 보류라는 지식산업, 사자 돌림 이런 직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회계사죠. 회계사 부분도 되게 과거에는 상당히 높은 뭐라 그러나요? 전문직이었는데 자동화가 되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류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WEF나 가트너나 뭐 이런 데서는 뭐 3분의 1 앞으로 2030년까지 직무에서 3분의 1가량이나 뭐 절반가량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약 75%의 거래량이 오늘 하루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되게 좀 바뀌어야 되는 컨셉이 뭐냐면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라는 거죠. 아까 100년 정도가 있었으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자동차학과를 나와서 이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HR, 기업 현장에 있는 인사 쪽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지식과 기술의 수명을 보통 3에서 5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학을 4년을 갔다 와요. 그러면 1년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기업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리스킬링, 업스킬링이에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스킬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은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일과 학습을 되게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인해 교과과정 대학 입시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는 건데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전부 다 기술에 불과합니다. 교과과정 대학 입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세팅이 되고 그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다. 근데 결국은 대학 입시라든지 교과과정 이런 것들은 같이 사는 우리 인간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들이 정하는 제도를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고 이 메타버스 때문에 인류의 삶이 바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듀테크라는 게 교육이 먼저고 기술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가 2000년에 했는데요. LG그룹에 그때만 해도 획기적인 단어가 인생 이모작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2015년 통계 자료에 보면 미국인이 평균 갖는 일자리 개수가 12개, 영국인은 9개. 대한민국은 그렇게 대학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대기업을 입사를 해요. 그러면 평균 근무 연수가 1.6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IBM이나 AT&T,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직원을 되게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LG그룹 인사팀에 있을 때보다 한 22년 전인데요. 그때 학벌의 중요성보다 지금은 확실하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기업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HR 쪽에 있는
근데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공부는 그럼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죠? 평생 학습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학 입시만을 위한 거는 아마 계속해서 사회가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냥 마지막 사례만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이분이 지금 디바 제시카라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아마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외국어대 통번역과를 나오신 다음에 그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는데 영어를 너무 좋아하세요. 영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영어를 아프리카 TV에 개설을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4천만 누적 그 시청자에 막 20만 구독자 막 이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풍선으로만 1억 원 넘게 벌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회사를 때려치고 전문 영어 강사로 가신 분이죠.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면 지금 생활 영어 분야는 완전 스타 강사시거든요. 이분을 보면 영어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사범대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영어가 좋아서 본인이 영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능력 중심으로 일타 강사가 된 케이스죠. 이런 일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 보다는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이라다가 최근엔 더 중요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2017년 12월에 그 초등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데 3위 되신 분이 있는데 1위가 김연아, 2위가 유재석 세종대왕, 4위가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근데 3위가 도티라는 분이에요.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좋아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샌드박스라는 회사에 500억 넘는 매출 회사의 지금 CEO고, 그리고 뭐 요즘 전참시 이런 프로그램 되게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타가 되신 거죠. 근데 이분도 뭐냐면 SMJYP 소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KBS, SBS 이런 공채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져서 완전 연예인이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국은 전반적으로 어떤 간판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저는 뭐 학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벌이 좋은 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거기에 매몰되는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한 가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평생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